네, 여러분, 본 수업 시작하기 전에 조금 시간이 좀 있는데요. 음, 지난번에 수업을 하다가 조금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서 어, 찾아볼 만한 얘기거리가 좀 있었어요. 아편 전쟁이라든가 태평천국의 난 이런 것들인데 여러분들이 구글만 조금 해보시면은 아니면 네이버에서 찾든가 금방 알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이라서 제가 이제 굳이 본 수업 시간에는 안 하는데, 예, 본 수업 시작하기 전에 잠깐 이제 간략하게나마 소개를 드릴게요. 아편 전쟁은 1850년, 1856년 두 차례에 걸쳐 있었습니다. 이 이유는 아편이 이제 서양으로부터 오는데 이게 좀 방해가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해안을 봉쇄하려고 하니까 서구 열강 세력들이 그것을 못하게 하면서, 그러니까 양쪽 청나라하고 서양 열강 세력의 이해관계가 서로 달랐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1차 전쟁에는 결국 이제 청나라가 지고 그 결과 홍콩 등 5개 항구를 개항하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2차 전쟁 때는 여기 또 졌어요. 예, 청나라가 또 져가지고 텐진 조약을 맺고 그래서 이제 영국 항구 프랑스한테 배상금 지급하고 그리고 항구를 5개뿐만 아니라 몇 개 더 확대하고 그리고 아편 무역을 합법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약이었는데 이것을 잘 지키지 않으니까 예, 미적미적거렸거든요. 그랬더니 다시 이제 쳐들어와가지고 이제는 베이징 조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영국은 이 이후로 홍콩을 점유하게 되고 러시아한테는 이때입니다. 이때 이제 연해주를 뺏기게 되는 거예요. 프랑스는 이 이후로 포교의 자유를 인정받게 되고 그래서 아편 전쟁은 그야말로 이제 청나라 정부가 좀 무능하구나 이런 것들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는 그러니까 서구 열강들이 특히 이제 이거를 알게 되었는데 그 이후에 일어난 게 이제 태평천국의 난입니다. 이렇게 그 청정국이 청조정이 무능하고 그리고 외세가 침입을 하고 이러니까 이제 농민들이 반란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상한 거예요. 이것을 태평천국의 난이라고 예전부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중국에서는 이것을 약간 그 민중들의 어떤 힘을 모은 운동으로 조금 평가를 높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태평천국 운동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시기를 보면 좀 겹친 있죠. 여기 보면은 아편전쟁 시기하고 많이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때 이제 홍수전이라는 사람이 기독교 사상을 도입을 해가지고 스스로 이제 자기가 부활 예수를 자처하고 세를 불려나가면서 나중에 중국 남부를 크게 장악하게 돼요. 도저히 이제 청나라 조정으로는 이것을 진압할 수 없는 그런 단계까지 이르니까 증국본 이홍장, 이 증국본 오늘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제 그 한족 지식인들이 의병을 그러니까 자기 고향 사람들을 위주로 의병을 일으키고 그리고 이제 외세하고 연합을 해서 그러니까 서양 열강 세력의 힘을 빌어가지고 태평천국의 난을 진압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때쯤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청나라 조정의 어떤 역량이 정말로 형편없는 그야말로 허수아비 수준이구나 하는 것을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편 전쟁과 태평천국의 난을 겪으면서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 나라는 지금 제대로 된 나라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이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지난번에 나왔던 아편 전쟁하고 태평천국의 난이 대충 어떤 것인지 예, 요약이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수업 시간에 혹시라도 그 나온 내용 중에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은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스스로 나서가지고 찾아보시면은 도움이 많이 되겠어요. 어, 특히 오늘 이 태평천국의 난에 관계된 이 증국본은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우리가 다룰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관계가 되겠습니다. 본 수업 시작까지는 한 1분 정도 시간이 있는데
예, 질문이 있으면은 예, 질문해 주시고 예, 조금 한 30초쯤 있다가 본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글쓰기 네, 분량이 네. 조금 초과돼도 괜찮은가요? 아, 조금 초과되는 거는 상관없죠. 그런데 예를 들어 막 너무 많이 초과되는 거 있죠. 이런 거는 쓰기도 힘들 뿐더러 그러면은 아마 제대로 예, 그러니까 쓰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권장을 하지 않고 근데 이제 기말고사하고는 다르게 기말고사 뭐죠? 긴 서술형 문제하고는 다르게 이 글쓰기 같은 경우에는 뭐 한두 장, 두세 장 이렇게 초과를 해도 문제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는 게 당연하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질문 또 없으시면 이제 본 수업을 해야 되겠어요. 지난번에 동성파 얘기를 했죠. 예, 우스갯소리로 무슨 조직폭력배 같다. 예. 그런데 실제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런 우스갯소리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사상계, 문학계에서는 그야말로 예, 전국구 조폭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사람들의 어떤 영향력이 끝까지 위세를 떨치고 음, 이 이후에 중요했던 문장가들은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동성파의 어떤 그 맥락에서 벗어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그대로 잇든가 아니면은 조금 발전을 시키든가 아니면은 그 반동으로 나오든가 그 세 가지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영향력이 지대했던 사람이다. 중요한 인물은 방포, 유대계, 요네 세 사람인데 그 중에 특히 방포하고 요네가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방포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방포는요, 지금 비조한테 제가 이제 묻게 되어 있네요. 김민주 학생, 방포는 한마디로 자기의 문장론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문장관은 문인인 동시에 성인이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여러분, 문인인 동시에 성인이어야 한다. 여기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 거죠? 이 밑에 뭐라고 설명하면 조금 더 알겠지만은 그 전에도 이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김종원 학생. 네, 김종원 학생 준비가 안 되면 김준성 학생, 1호 학번 김준성 학생. 이 문장가는 문인인 동시에 성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글을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어떤 어, 메시지가 담겨 있어야 한다라는 아, 네, 뜻인 것 그쵸. 같습니다. 그래요. 예, 뭐, 메시지가 있어야 된다,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말인데 거기서 조금 더 나가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여기서 성인이라는 것 자체가 도가적 성인 뭐 이런 거 아니고 지금 약간 그 외세가 들어오니까 예, 기독교적 성인 이런 거 아니고요. 유가적 성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문인인 동시에 유가적 성인을 강조하는 이것은 그야말로 예, 북송 남송 시대 성리학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지금 문학을 굉장히 얽어매려고 하고 있어요. 문학을 제한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그 명대를 거치면서 어떤 문학이 좀 복고의 어떤 기류를 띠다가 거기에 반발하면서 개성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나왔죠. 그러면 그게 뭐냐면 낭만주의하고 연결되는 것이거든요. 자기의 어떤 개성, 자기의 어떤 성격, 그리고 자연의 어떤 본성 이런 것들을 파헤치려고 하는 사람 이런 게 이제 개성적인 작품인데 그게 이제 어떤 문학의 본연하고도 일치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방포처럼 이런 주장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문학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유교적인 어떤 교리의 전도, 설파 이런 거에 더 치중을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야말로 약간 너무 문화적 헤게모니가 조금 지금 예전에 약간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너무 지금 조금 지금 너무 일방적인 유교 일방적인 쪽으로 지금 몰아가고 있는 쪽이에요, 지금
방포가.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이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송 8대가의 경우에 이 사람은 굳이 좋게 보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8학번 김준성 학생. 당송 8대가의 경우 문장에서 육경의 근거가 약하고 도를 충분히 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예,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육경의 근거가 약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전부터 내려오는 어떤 유교적인 사상을 제대로 지금 설파를 못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문제가 있고 당연히 이렇기 때문에 이제 돈은 충분치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배경이 되는 거죠. 또한 이 사람은 정자, 주자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예, 김해오름 학생, 정자, 주자 이 사람들 누구인지 혹시 아십니까? 주자가 혹시 주희인가요? 네, 그렇죠. 주자는 주희입니다. 예, 그죠? 이 주희의 앞선 세대 정자는 누군가 하면은 찾아보세요, 여러분. 그 정시형제가 그 형제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은 이거는 굳이 얘기를 안 하고 한 사람은 아마 외자일 거예요. 또 한 사람은 두자 이름을 쓰는데 어쨌든 이 사람들 그러니까 송대 성리학의 어떤 그 근간을 이루었던 그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도 지금 비판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비판을 하나요? 김희정 학생 지금 어떻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까? 정자 주자의 경우 문장의 내용은 좋지만 글이 썩 좋지 못하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문장의 내용은 좋은데 글이 썩 좋지, 약간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일까요? 중심 내용은 있으나 꾸미는 말이 부족하다는 말 같습니다. 아니, 대충 그런 뜻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문장 자체에 육경에 근거를 하고 도도 충분히 담으려고 애를 쓴 것은 보이는데 좀 약간 유치한 수준이다. 그거는 뭐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은 그죠? 문학이라고 과연 부를 수 있을 정도인가? 그냥 논설문 이 정도 아닌가? 너무 밋밋하다. 글이 썩 좋지 못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너무 이제 그 유교 이론 이야기만 했지 문학성 면에서 따지고 들어가 보니까 그 좋은 글은 또 아니다. 이렇게 비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되게 까다롭게 성리학을 적용하되 어떤 문학성도 추구를 하는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고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이 사람이 강조를 한 게 있습니다. 시조의 노하연 학생 어떤 부분을 특히 강조를 했습니까? 의법을 엄격히 주장했습니다. 네, 거기서 의라는 게 뭐 어떤 거죠?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당가기 학생 의라는 게 어떤 것입니까? 도와 성인입니다. 네, 이 사람이 이제 그런 거라고 요약을 해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의는 사실 유교에서 얘기하는 어떤 의에 대한 그 이론이 굉장히 예전부터 다양한 칭차로 쌓여 있어서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못하긴 합니다. 그죠? 그런데 대충 이야기하자면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지켜야 될 어떤 원칙 이런 거죠. 그죠? 그 중에서도 이 방포는 유교의 도의, 특히 이제 공자 춘추에서 이야기하는 의를 중요시해서 이게 이제 바탕을 이뤄가지고 이제 우리는 도와 성인이 나온다고 지금 방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법을 또 중시하지 않습니까? 그죠? 문예성 학생, 법이란 것은 어떤 것입니까? 신주의 필법을 체득한 후 사천 사기 당송팔대가의 고문의 법을 정제로 삼는 것입니다. 네, 이제 그런 게 이제 어떤 방포의 그 법을 다루는 어떤 자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냐면요, 의라는 거는 원칙이다. 법이라는 거는 그 원칙을 지켜야 되는 어떤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의는 약간 소프트한 거고 법이란 건 뭐냐면은 어떤 형식으로서 그
어떻게 그 의의를 지키는 것인지에 대해서 세세하게 이제 적어 놓은 것들,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도와 성인은 뭔가 이제 처음부터 존재하는 그런 느낌이 있고요.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려면은 문인이 문장으로서 제대로 이제 얘기를 해줘야지 되겠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의의가 뭔가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느낌이 들죠. 그리고 법은 그것을 뭔가 이제 체현해야 되는 거니까, 그죠? 드러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의하고 법이 이렇게 이제 약간은 다른데 사실은 이게 서로 하나만 있으면 설 수가 없는 겁니다. 그죠? 도만 이렇게 딱 존재하고 성인이 없으면은 이 도를 설파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죠? 게다가 그렇게 된다면은 이 문장과 문인이 문장으로서 이 도를 밝혀야 되는데 중간에 이 성인의 작용이 없으면 그것을 할 수가 없는 것이겠죠. 그죠? 그래서 이 네 가지 성분은 다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방포는 의법을 가장 중요시했는데요. 특히 이제 문장에 있어서는 최고의 규범을 한 세 가지 정도로의 중심을 두었습니다. 박가은 학생, 어떤 것에 중요성을 최고로 두었죠? 육경 논어 맹자입니다. 그렇죠. 육경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이거 찾아보세요. 사서오경 이런 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사서 3경, 사서 5경, 사서 6경까지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육경하면 조금 더 많이 나간 개념이고요. 우리 흔히 사서 3경 할 때 대학 중용 논어맹자 할 때 여기서 이제 그 육경과 더불어서 논어맹자를 중요시했고요. 그 3경 하면 무엇이냐면은 시경, 서경, 역경이라고 해서 역경은 이제 주역이죠. 이렇게 하고 나머지 3경은 무엇일까요? 네, 여러분 역사서도 들어가고 음악에 관계된 것도 들어간 것 같고 여러분께서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후로 오늘 이제 마치고 나서 육경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육경하고, 그러니까 육경이니까 총 6개예요. 그리고 논어맹자. 이 8부의 어떤 그 유가적인 경전을 가장 중시했는데 그 다음으로 또 중시한 게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하나, 둘, 셋, 네 개 어떤 거를 중시했나요? 박강은 학생. 좌전사기, 당송팔대가, 그리고 기유광입니다. 이렇게 총 4개인데요. 좌전사기는 역사에 관계된 거죠. 그죠? 당송팔대가 아시죠, 여러분? 여기 위에 보면 당송팔대가를 까긴 깠는데 그래도 이 사람들이 여기 들어온 이유는 여기서 이야기하는 정자주자의 경우처럼 이 육경의 근거가 좋지만은 그리 썩 좋지 못한 반면에 당송팔대가는 그 반대로 문장의 내용 자체가 육경의 근거는 약했지만은 글 자체는 좋으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면에서 이 육경 그리고 논어맹자 사서의 핵심 2개 그리고 역사서에 해당하는 좌전사기 가장 중요한 유가적인 텍스트 다음에 나온 문장 규범이 바로 당송팔대가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온 게 누구라고요? 귀유강. 이 전대 명나라 때 사람 귀유강을 또 이렇게 쳤습니다. 귀유강이 그만큼 이 방포 입장에서 그야말로 가장 이상적인 문학가의 그 경지에 오른 사람이라고 봤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이제 귀유광을 중요시했다고 봐야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책에서 이야기를 하기로 이렇게 이제 어떤 문장을 보는 관점이 확립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학 장르에 대해서 이 사람은 자기 나름의 확실한 어떤 그 관점이 있었습니다. 어떤 관점이 있었습니까? 박상민 학생,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문학 장르가 있었는데 각각 어떻게 보았습니까? 이 사람은? 고문은 높이고 시, 사, 부를 경시하였으며 소설과 희곡은 더욱 경시하였습니다. 이게 이제 이 사람의 어떤 핵심적인 문학관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저기서부터 쭉 이어지는 게 바로 무엇입니까? 도와 성인 이런 거를 지금 문장 쓰는 문인이라면은 도와 성인을 주로 논해야 되니까 그렇게 논한 사람들 쭉 살펴보면은 누가 나와요? 당송팔대가 나오고
기후각 나오고 이 사람들이 다 누구라고요? 이 고문을 쓰는 사람. 고문 자체를 높이고 그것 말고 약간의 문학성이라도 들어간다 싶은 이 문학성은 현대 기준으로의 문학성입니다. 그런 장르인 시, 사, 부, 소설, 희곡 이런 것들을 전부 경시를 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너무 편협되었죠. 그래서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괜히 이 사람을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동성파를 괜히 조폭이라고 이렇게 약간 그런 단어를 쓰는 게 괜히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보면은 너무 지금 한쪽으로만 편협된 그런 사상을 견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문장에 대해서 뭔가 그 문학성을 담보하는 그 입장도 약간은 이 사람은 확고한 어떤 주관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문장은 우아하고 깨끗하거나 혹은 우아하면서도 순조롭게, 그러니까 스무스하게 잘 넘어가는 그런 방식으로 지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너무 약간 이거 있죠. 변문이나 부처럼 막 앞뒤로 수식을 많이 하거나 시처럼 뭔가 어휘를 많이 쓰든가 혹은 이제 그 희곡이나 소설에서 나오는 것처럼 경박하고 속된 말 이런 거 다 나오면은 안 된다. 그거는 제대로 된 문학이 아니다. 그리고 이전에 나온 어떤 뭔가 이제 설명체로 길게 늘어지는 어록체 이런 것들도 제대로 된 게 아니다라고 지금 되게 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어록체는요, 여러분 고문하고 반대편에 서 있는 산문의 어떤 그 한 문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문은 되게 보면은 그 약간 단순하게 넘어가거든요. 어록체는 길게 쭉쭉 늘어지는 만년체 스타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특히 이제 고문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록체를 좋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길게 쭉쭉 늘어지는 거하고는 서로 이제 상극의 관계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방포의 문장론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우리가 대충은 알았습니다. 그죠? 어떤 건지.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제대로 너무 이제 편협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판이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비판이 있었습니다. 방포의 문장관에 대한 비판은 제가 방금 말한 어떤 편협된 이런 게 이제 그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나 당연하겠는데, 그런데 그 방포하고 비슷한 어떤 문학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 안에서도조차 조금 비판의 어떤 그 여지가 있었던 건데요. 한마디로 어떠했습니까? D조의 박수민 학생, 무엇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까? 너무 이상적이어서 실현될 수 없다는 원칙을 주장했다는 문제점이 그쵸. 있습니다. 너무 이상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방포가 말하는 것 자체가 사실 여러분 이 사람 지금 텍스트 중에 가장 중요한 그 육아적인 경전 이야기를 쭉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그 경지에 이른 사람들 몇 사람 이야기하는데 당송 8대가에다가 기후강 한 명 딱 붙였습니다. 그야말로 중국에서 가장 이제 날고 긴다는 사람 딱 붙여놓고, 그러면서도 그 개인별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왜 뛰어났는지에 대한 설명조차 제대로 없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너무 좀 약간 추상적이, 나중에 이 방포를 이은 그 연애도 약간 추상적이었는데 이 사람은 더 추상적이었어요. 너무나 이상적인 이야기를 하면서도 추상적이고,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사람 자체가 어떤 원칙 자체가 한눈에 딱 봤을 때 뭔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구체적인 지침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뭔가 뜬구름 잡는 그 이상적인 이야기만 하고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전대은하고 왕양님이 뭐라고 말을 하죠? 우리가 한번 경청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박예지 학생, 전대은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네, 전대은은 법도 모르는데 의는 또 어디 있겠는가라고 공격했습니다. 그렇죠. 이 이야기가 무슨 말인가 하면요. 법이라고 방포가 이제 거창하게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의도 또 막 이렇다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상 법하고 의에 대한 아주 상세한 이론 없이 그냥 너무나 추상적이고 이상적으로 보이는 그런 것만 떡하니 이렇게 거쳐놓은 거예요. 그죠? 그야말로 그림의 떡 같은 거예요. 이런 거를 딱 그림처럼 딱 그려놓고 이거를 먹으라 하면 누가 먹겠습니까? 그죠?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전대은이. 그 다음에 왕양님이 또 어떤 이야기를 하죠? 박준환 학생.
네, 고문으로 시문을 삼고 시문으로 고문을 삼고 있다 말했습니다. 예, 그쵸. 그러니까 뭐냐면은 지금 시문하고 고문 자체 이 두 개가요. 엄연히 구분이 되어서 시는 시고 고문은 산문인데 이거 두 개는 약간 서로가 이제 이거를 쓸 때 쓰는 사람의 마음가짐도 다르고 선택할 수 있는 어떤 그 어휘의 제약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장르인데 이걸 가지고 지금 두 개를 같이 같은 레벨로 두고 시문을 쓸 때도 고문처럼 써야 된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하는 거나 다름없다는 거거든요. 방포의 말 자체가. 그죠? 우리 잠깐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지금 이 사람은 고문만 중시하고 시 이런 거 다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시 쓰면 안 되고 이거를 고문처럼 그렇게 시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그죠? 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예,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무 이상적인 자기만의 생각에 빠져가지고 그러면서 자기가 어떤 제대로 된 뭔가 전범이 되는 그런 것을 보여줬냐 하면은 아닌 거예요. 우리 교재의 저자는 이 방포의 문장이 용어 자체가 빈약하고 웅대한 맛이 없고 참되고 바른 그런 느낌은 좀 있거든요. 그런데 너무나 지금 당장 느껴지는 게 이 시를 써야 되는데 이 시라는 게 예전부터 내려왔던 그런 어떤 그 규범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멀어져가지고 이제 고문으로만 지금 써야 된다 이러니까 선택할 수 있는 용어 자체가 너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특정한 소재를 읊을 때의 그 맛이 사라지는 겁니다. 제대로 된 맛을 느낄 수가 없게 그런 식으로 창작을 해버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방포의 문장관 자체가 조금 이제 여러 사람들이 반발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실제로 방포는 제대로 이제 자기의 어떤 문학관이 다른 사람한테 그 설득력 있게 가려는 노력을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했어야 되냐면은 좀 더 친절하고 자세하게 자기의 이론을 설명하고 그리고 사실 약간 너무나 편협한 편이기 때문에 약간은 그 유두리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뒀어야 됐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조금 여러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뒤로 가면서 이것이 약간은 수정이 되는 편이긴 한데 여전히 이 방포를 그대로 이었다고 하는 요네조차도 조금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조금 이따 그것을 살펴보겠는데요. 자, 이쯤 해서 이제 방포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고 그 2세대 문인, 동성파 2세대 문인 유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요, 방포가 얘기하는 고문의 법을 계승은 했지만은 조금 차별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방포는 어떤 텍스트가 중요하다, 총 몇 단계에 거쳐서 얘기를 했죠. 그런데 거기에 덧붙여서 유대계는 어떤 텍스트를 좋아했습니까? 방세현 학생. 장자 초사를 좋아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다가 덧붙여서 장자하고 초사를 좋아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상당히 특이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장자하고 초사는 낭만주의적인 경향이에요. 그죠? 여러분 아시죠? 이 장자 얼마나 낭만적인 상상력이 많이 개입이 되어 있습니까? 도가적이고 낭만적이고 초사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초사는 물론 이제 육아적인 경향도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장자도 그렇지만은 초사에 이르면은 상당합니다. 육아적인 어떤 그 본바탕이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요. 그 방포하고는 다른 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유대계만 하더라도 방포의 어떤 그런 단점이 약간은 이제 개선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론에 있어서 유대계는 조금 특이한 주장을 합니다. 어떤 주장을 하였습니까? 배수연 학생. 네, 배수연 학생 준비가 안 되면은 성수연 학생 어떤 주장을 하였습니까? 신기음절을 주장했습니다. 그쵸. 여기서 신이란 게 무엇입니까? 예, 성수연 학생. 정신과 기의 주인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정신과 기의 주인이고 그게 이제 바탕이 돼서 나온 그 작용으로 나온 게 기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신기한 어떤 음절이라고 해서 문장을 쓸 때 그 문장의 음절 속에 신의 작용인 어떤 기가 이 기 자체가 살아 있어서
다른 사람이 이거를 읽을 때 그 길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그런 기세가 있는 그런 문장을 써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 교재에서 평가를 합니까? 엄격하게 막 뭔가를 적용했죠, 방포는. 그런데 약간은 숨통을 트이도록 그렇게 해준 사람이 유대계입니다. 이런 공로는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이 문제점이 뭐냐면요. 이 문장 이론이 이렇게 있긴 있었지만은 이것도 여러분 보면 사실 별거 아니거든요. 게다가 이런 게 뭐 발견이 된다는 거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일관되게 처음부터 끝까지 세게 주장한 것도 아니고 게다가 자기 작품이 많이 나온 게 아니었어요. 이 사람의 문제가.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유대계의 입지가 이 동성파 안에서는 약간 좀 애매합니다. 동성파가 1차적으로 이제 방포에서 크게 일어나고 그리고 2차적으로 이제 요네에 의해서 그야말로 집대성되는 일이 일어나는데 그 사이에서 교량 정도를 했다. 예. 그래서 실제로 요네 등 수많은 문장가들을 제자로서 키워내거든요. 이 역할을 했다. 이 정도를 우리가 이제 유대계의 역할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 방포 이상으로 중요한 요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요네는요, 이 사람이 그야말로 고문의 의법, 그러니까 유대계를 배웠는데 이 고문의 의법을 유대교로부터 이어받았지만 이게 바로 이제 방포의 이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상 방포 유대계로 이어지는 직계 제자입니다. 예, 어떤 이 동성파 도의 적통 계승자 이런 사람이죠, 그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방포 이론을 계승해서 지조의 이상호 학생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죠? 경위를 밝히는 게 아니면 갑에 글을 쓰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여기서 중요한 건 역시 이제 의인 겁니다, 그죠? 이 의법을 학습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의를 밝히는 게 아닌 거라면은 가볍게 글을 쓰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말 자체에서 문학성에 대한 어떤 이 사람, 그러니까 문학에 대한 이 요네의 입장이 밝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전에 그 아주 많은 문인들이 그 성인의 도를 밝힐 때만 문학을 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죠? 자기 굳이 이제 안 내키더라도, 그러니까 성인의 입장에서 도를 쓴다는 그런 관점에서는 굳이 안 내키더라도 예를 들어서 되게 예쁜 어떤 그 여인을 보았다든가 아니면 되게 신기하게 보이는 사물을 보았다든가 아니면은 그 본 경치가 너무 좋아서 갑자기 자기가 뭐 마음이 너무 동했다든가 이럴 때 글을 썼거든요. 글을 썼습니다. 이건 너무 당연한 거죠, 그죠? 예, 너무 당연한데 이 사람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요네는. 그러니까 방포 같은 경우에는 더 그것을 심각하게 글을 안 썼겠지만은 이 사람도 그런 쪽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뭔가 글을 쓰는 자세 자체가 굉장히 이제 자기 나름대로는 확고한 어떤 철학관이 있었던 사람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역시 이제 이 방포를 계승했기 때문에 의의를 중시했고 그것을 나타내는 법으로서 글을 쓴 사람이다. 라고 봐야 되겠어요. 이 사람이 중요한 거는요. 왜냐하면 이 사람 대 이후로 모든 사람들이 요네를 배웠기 때문입니다. 요네가 왜 이렇게 유명했냐면요. 너무나 많은 문장 이론과 그리고 이제 관련된 자기의 주장이 그대로 이제 적용이 된 그 선집 같은 것들을 계속 냅니다. 이 사람들이. 예. 지금 보면은 이 책 보이죠? 이게 자기가 자기의 기준으로 그것을 분류해서 편찬을 새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면은 여기에 들어온 범주 안에 들어온 거 있잖아요. 그게 좋은 거라는 교과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 뒤에 나오는 사람들이 하나부터 10까지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 요네가 선택한 이것만 다 읽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요네 이후로 모든 사람들이 요네의 문학관, 문장관을 통째로 공유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네는 그야말로 이 동성파의
어떤 문장관, 문학관을 전국구로 만든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중국 전체의 모든 사람들이 이 요네 이후로부터는 모두 동성파의 이론을 그야말로 뭐라고 해야 됩니까? 숨쉬는 공기처럼 생각하고 그게 아니면은 그야말로 죽음을 달라 뭐 이 정도였어요. 한마디로. 그렇게 되는 경지까지 이르게 됩니다. 자, 여기 고문사 류찬이 그래서 중요한데요. 총 75권이니까 이게 적은 분량이 아닙니다. 굉장히 큰 분량인데 이게 그야말로 고문의 교과서라고 하는 건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 사람이 다뤘습니까? 지조의 이서구 학생. 지금 고문사 류찬의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지난부터 방포 유대교에 이르는 고문을 모두 편찬하였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게 류가 뭐냐면 이제 그 같은 류 이런 거거든요. 문사하면 이제 문장 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옛날 문장을 분류해서 편찬했다 이런 말인데요. 그러니까 언제 이 옛날의 기준이 언젠가 하고 또 봤더니 자기 앞세대 그죠? 자기 앞세대의 모든 사람을 다 넣은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것 그리고 이제 자기가 생각하기에 자기의 기준에 맞는 그런 것들을 전부 다 포괄적으로 다 넣은 거예요. 이 고문사 류찬에 그죠? 그리고 이 특징이 이 사람이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 후대 사람들이 이거를 배워야 되는 입장을 고려를 해서 이 사람이 특이한 안배를 했습니다. 어떻게 안배를 했죠? 누구야? 이제 이수민 학생. 각 문체에 대한 간단한 해설을 덧붙였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지금 보면은 고문사를 비슷한 것끼리 이렇게 막 나누어서 거기에다가 그 문체에 대해서 해설을 붙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전에는 어떤 문체가 있으면은 옛날부터 내려왔던 그런 분류에 굳이 이제 의존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옛날에 있던 그 어떤 문체 분류법뿐만 아니라 어떤 자기의 기준까지 가미를 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이제 총체적으로 분류를 다 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간단한 해설을 하면서 후대의 사람들한테 교과서로 제공을 했거든요. 이러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는가 하면은 이 후대의 모든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부 혹은 이제 어떤 잠이나 명 그리고 이제 또 어떤 게 있죠? 책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대책 이런 문체에 대해서 이 사람의 해설을 가지고 전부 이거는 이렇고 이거는 저렇구나 하고 딱 정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의 말이 그야말로 법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200년 이 이후로 지금 이 사람이 지금 18세기 말에서부터 19세기 초까지 살았잖아요. 거의 이제 청나라 망할 때까지 고문 공부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 고문사 류찬을 성경처럼 취급하면서 계속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책이겠습니까? 이런 일을 이 사람이 이뤄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와중에 이 사람이 자기의 어떤 문장에 대한 견해를 밝힙니다. 이게 이제 보면은요. 방포하고도 비슷하고 유대계하고도 비슷하고 약간 이제 이 두 사람의 어떤 이론을 가져왔는데 크게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이윤아 학생. 신리기미설과 경률성색설을 주장했습니다. 경률성색설 이 두 개를 주장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무슨 뜻인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요. 이종호 학생. 신리기미설 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네, 이종호 학생. 신리기미 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준비가 안 되면은 다른 학생한테 물어야 되겠어요. 이지원 학생. 신리기미설 이건 어떤 내용이죠? 네, 문장의 내용과 정신을 뜻합니다. 그렇죠. 여기 다 들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라고요? 신, 리 이 두 개입니다. 그죠? 정신이죠, 정신. 그리고 내용이니까 이게 이치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죠? 이게 이제 발해져서 나온 게 기라는 거죠. 이게 이제 작용돼서 나온 게.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느끼는 겁니다. 그죠? 이 신리기미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하자면 문장의 내용하고 정신인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것만 주장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문장의 내용 정신이면은 그야말로 약간 소프트웨어적인 이야기를 좀 한 거예요. 그런데 하드웨어 얘기도 합니다. 그게 이제 경률 성색인데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제2조의 최홍건 학생. 문장의 수사화 형식을 강조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 문장의 어떤 그 수사를 이루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앞 뒤에서 어떤 식으로 수식을 하고 이런 부분 있잖아요. 그리고 형식 자체를 세자 세자 내자 내자 이런 식으로 할 것인가, 그리고 총 4줄에서 끝낼 것인가, 뭐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틀거리를 갖추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게 경률상색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틀거리에 맞춰서 내용을 담아내야 되겠다는 거. 이게 바로 실리기미와 경률성색이다. 이 사람의 어떤 문장 이론 자체는 사실 따지고 보면은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죠? 특별한 건 없어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 옛날부터 전해 내려져오는, 특히 이제 방포하고 유대계의 이야기를 적절하게 자기의 용어로, 사실은 자기 용어도 아니에요. 이거 옛날에 다 나왔던 말이에요. 그거를 이제 자기가 이렇게 합성어로서 만든 거죠. 이렇게 내자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런 공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약간은 이게 조금은 구체적이지는 못한 느낌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게 아마 느껴지실 거예요. 카토리 호쿠 학생, 특히 이제 이 사람은요, 어떤 이상으로 삼은 그 학문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이상으로 삼았습니까? 네, 한나라 때 학자들의 훈고, 선나라 때 학자들의 선리학을 동시에 수양으로 이상으로 삼았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뭐냐면은 결국은 보면은 지금 현재 훈고학 자체가 청나라 때 굉장히 지금 크게 작용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거의 문화의 거의 전 분야를 훈고학이 지금 석권하고 있는 그런 상태잖아요. 그죠? 그 연장선상에 있었는데, 역시 이제 동성파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에서 그 내용으로 보자면은 성리학을 중시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역시 문제는 좀 있었어요. 첫 번째 문제가 무엇입니까? 허선호 학생, 문제가 있었어요. 문제 하나만 얘기해 보세요. 하나만 얘기해 주면 되겠습니다. 내용이 너무 추상적이라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좀 전에도 얘기가 되었는데, 이 사람이 신리기미설, 경률성색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 이거 사실요, 조금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은 예전부터 그 문학 이론을 중국에서 해왔던 사람들의 어떤 설법만 따로 한번 정리를 쫙 해보면요, 결국은 다 했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재탕인 겁니다. 재탕이고, 한마디로 그 창의성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대충 때려 붙인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마디로.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럴듯해 보이지만은 틀리지 않았다는 거지, 이게 무슨 구체적인 뭔가를 제시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 사람들이 이 요네에 있어서는 그나마 이제 좋은 점을 발견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괜찮은 겁니까? 홍정선 학생. 네, 홍정선 학생. 네, 들리시나요? 네. 요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앞에 있었던 두 사람보다는 약간은 좀 나은 부분이 있었어요. 어떤 부분이 나았습니까? 네, 바로 밑에 나오죠. 문장은 방포보다 뛰어나고 학문은 유대계보다 깊다고 했습니다. 네, 그죠. 이 두 부분에서 이 동성파에서는 그나마 요네는 이야기할 수 있고, 이 뒤에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 사람을 본받아서 배웠던 이유가 있습니다. 방포는요, 문장으로 나온 게 별로 없어요. 그죠? 그런데 있다고 하더라도 이 방포 자체가 그 어떤 그 굉장히 제한된 어떤 그 언어로 문장을 구성하다 보니까 문학성이 뛰어나지를 못했는데, 요네는 자기 스승 유대계의 어떤 그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문장의 제약에서 약간은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방포보다 문장이 뛰어났고요. 학문으로 보면은 이 사람은 또 유대계보다는 오히려 더 깊은 것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이 유대계보다 훨씬 더 훈고학을 중시해서 지금 이 사람은요, 고문사 류찬 이런 거 평가하려면, 이런 거 하나 만들려면 예전부터 계속 전해 내려오는 것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공부해야지만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편찬을 할 때 그 기준을 성리학으로 두었기 때문에 이 성리학을 기준으로 두려면은 예전부터 내려왔던 이 성리학에 관계된 저서 모든 것을 또 다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학문 자체가 얼마나 깊겠습니까? 그죠? 동성파에서 요네에 이르게 되면은 문장도 조금 뛰어날 뿐더러 학문에 있어서는 그야말로 대성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요네를 그야말로 이 동성파에서 가장 이제 뛰어난 인물이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 해서 이제 우리 동성파를 이제 결론을 지어야 되겠는데, 여러분 동성파 책에서 이야기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 동성이라는 곳에 대해서 바이두나 이런 데 찾아보시면은 쉽게 그 어떤 지식을 찾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기후나 지형이나 문화 이 세 개만 제가 얘기를 드릴게요. 우선 동성이라는 이곳은 여기 보시면은 아열대에 속하는데 기후가 온난하고 비도 적절하게 오고 일조량도 괜찮고 사계절이 분명하고 이 살기 좋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기후가 살기 좋아요. 이 동성이라는 이런 고장 자체가. 지형을 한번 보겠습니다. 동성이 보면은 안희성 중에서도 서남쪽 이쪽에는 산이 있고 남쪽으로는 양쯔강이 흐르고 그야말로 배산 임수의 적절한 지형이다. 지형이 지금 아주 좋은 거예요. 여기서 얘기는 안 되고 있지만은 조금 이따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한마디로 뒤로는 높은 산이 이렇게 쫙 이렇게 막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앞으로는 큰 강물이 흐르고 있고 호수도 있는 데다가 그 사이에 굉장히 넓은 평야지대가 있는데 거기가 바로 이제 동성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상적인 지대인 거죠. 문화적으로 보면은 이런 것들이 읽혀집니다. 명청 교체기에 명문세가들이 대량으로 이 동성이라는 곳에 온다고 합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 청나라 그 이민족들이 오니까 지금 자기의 근거지를 버리고 지금 가문을 통째로 옮기고 있어요. 지금 살려고 안전하게 지금 이 다른 나라 이민족들한테 지금 나라가 뺏겨가지고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라서 어디 멀리 그렇지만 너무 멀리는 아닌 곳에 가서 숨어서 살고 싶다 해서 고르고 골라서 찾은 곳이 어디다? 동성이라는 곳입니다. 이유는 기후가 좋고 지형이 살기 편한 곳이어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한다하는 명문 가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부자인데다가 아주 이제 지식인들이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정주 이학의 어떤 세례를 아주 예전부터 윗세대부터 쭉 받아온 최고의 엘리트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동성파가 이제 성립이 되었던 이 지역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뭡니까? 예전부터 쭉 내려오던 한국말로 양반인데다가 돈도 있고, 그죠? 그리고 머릿속에 든 것도 많고 그런 것들을 그냥 쭉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온 게 뭐라고요? 동성파인 거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동성파는 나중에 이제 이게 동성파라는 어떤 그 문학 유파로 성립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정이 있었고요. 이런 배경이 있었고 그게 이제 당연한 결과로 나중에 이제 이 중국 제패를 하게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그 어떤 유민의 입장에서 자기들이 어떤 정신적인, 그러니까 뭔가 나라 자체를 잃은 상태에서 정신적인 자존감을 세우려면은 어떤 일을 해야 되죠? 자기들의 어떤 정신을
지탱하는 어떤 사상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것을 극한으로 추구를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정주의학을 문학 어떤 이론에 접속해서 나온 게 뭐라고요? 동성파인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이 공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어요. 지금 동성이라는 곳을 찾아보면요. 존재합니다. 이렇게 동성시라고 그대로 있어요. 바로 이곳입니다. 지금 보시면 여러분 여기 양쯔강이 그러니까 장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이쪽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기 이렇게 약간 연하게 나온 부분이 있죠. 이곳이 현재의 동성이고 옛날에 그 동성이 맞습니다. 예, 안희성이에요. 그리고 이 양쯔강 약간 위로 거의 이제 맞닿을 듯이 되어 있는 호수가 몇 개 있습니다. 그죠? 굉장히 호수의 규모가 크죠. 그리고 이쪽에 보면 약간 울퉁불퉁한 느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전부 산악지대예요. 그러니까 산으로 이렇게 서쪽 편, 예, 서북 쪽이 이렇게 다 둘러싸여 있어요. 반면에 이 강하고 호수를 같이 끼고 있는 여기서부터 쭉 이어지는 이쪽이 어디입니까? 이게 전부 넓게 펼쳐진 평야지대입니다. 아시겠죠? 이곳의 한가운데에 예, 이 사람들이 딱 정했어요. 이 돈도 있고 좀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굉장히 숙고를 한 가운데에 정한 자기들의 근거지로 정한 곳이 동성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이 동성을 조금 더 확대, 그러니까 약간 큰 지도에서 보면은 지금 이렇게 되거든요. 여기가 이제 동성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보시면 양쯔강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기 우한이 이렇게 나오죠, 그죠? 우한에서 이렇게 양쯔강이 흘러가고 여기 가다 보면 지금 중요한 도시 다 나옵니다. 이 양쯔강 가다가 약간 위에 가면 허페이 합의성 나오고 여기 난징 있고 조금 내려가면요, 여기가 바로 이제 지금 화면에는 안 나오는데 샹하이 있겠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예, 그 닝보 있고 예, 그런 예, 다 그렇거든요, 지금. 그리고 예, 지금 제대로 안 나오는데 이 바로 근처에 소주하고 다 있습니다, 지금. 예.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동성이라는 지명이 완전히 해안은 확실히 아니죠. 그런데 또 완전한 내륙은 또 아니에요. 내륙이긴 한데 지금 보면은 그 해안으로 얼마 많이 안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약간 절묘한 어떤 그런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아마 서양의 서구 세력이 미치지 못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긴 하지만은 알게 모르게 이쪽 사람들로부터 전달은 되는 그 서양의 어떤 문화에 대해서 전달은 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 사람들 예전부터 내려오던 어떤 그 꼿꼿한 그런 엘리트주의가 팽배했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복고의 정신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 좀 더 큰 화면을 제가 준비를 했었네요. 그래서 보면은 이게 여기가 다시 보자면은 예, 네, 동성이고요. 여기 우한이 여기 있고 조금 밑에 가면 난창이 있습니다. 창샤 여기 있어요. 그리고 이 창사에서 약간 밑으로 내려가면은 여기가 이제 오늘 우리가 배울 증국본의 고향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증국본은 굉장히 내륙으로 더 들어가서 생활했던 그런 사람이라고 봐야 돼요. 그리고 난징 여기 보이시죠? 수조 있고 샹하이 있고 예, 이쪽입니다. 그러니까 그 해안가에서 아주 멀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제법 내륙으로 들어와 있는 항조 여기 보이시죠? 닝보 있고 예, 그런 공간에 이 예, 명청 교체기에 이 엘리트들이 자기만의 그 근거지를 이렇게 마련을 했다. 아주 절묘한 공간을 잘 발견한 것 같죠?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이 동성파가 워낙 이제 크게 득세를 하다 보니까 이 동성파의 아류작 이런 파들도 좀 나타납니다. 양오파라는 파인데요. 이조의 손이동 학생, 양오파는 특히 이제 이 두 사람이 이 양오파를 이루게 되는데요. 양오파의 중요한 인물 두 사람 누구입니까? 원경과 장혜연. 그죠. 운경하고 장혜연입니다. 잘했습니다. 손욱결 학생, 이 두 사람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강소성 양호 출신입니다. 그죠? 여러분, 강소성 조금 전에 보여드린데 여기서 제항수 어디입니까? 그러면 이 난징 들어가 있는 이 부분 있죠? 수조 있는데 여기 있죠? 이쪽이 강소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기하고 안 멀어요. 바로 옆입니다. 그죠? 딱 바로 옆에는 아닌데 하여튼 가깝습니다. 그렇게 멀지 않은 여기서 이제 양호파가 발생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양호파는요, 원래는요, 출발은 조금 달랐습니다. 출발이 어떠했죠? 손주민 학생? 네, 변문파에서 고문으로 회귀한 문인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사람들은 원래는 변문파였어요. 조금 있다가 우리가 변문파를 다룰 건데, 우리 동성파는 고문파라는 게 이제 드러났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양호파는요, 원래는 변문파였어요. 변문파. 그러니까 뭐냐면은 약간 그 문학적인 어떤 화려한 수식 이런 거를 좀 선호하는, 그러니까 변려문 잘 짓고 이런 쪽이었어요. 원래는. 그런데 나중에 이제 고문 쪽으로 회귀하게 된 사람들이죠. 그래서 약간은 특색이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처음에는 변려문을 잘 지었는데 나중에 어떤 일이 발생을 합니까? 신수경 학생. 처음에는요, 이 사람이 변려문을 잘 지었어요. 그죠? 그런데 나중에는 이 동성파로 동성파의 영향을 받아서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문장의 규범으로 육경 외에 자사 작가들의 글도 선택하면서 문장의 기세가 거침없고 표현이 심오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점점 이 사람들의 처음에는 변려문만 짓는 변문파였는데 문장의 규범으로 육경을 또 이렇게 채택을 하면서 동성파 비슷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또 변화를 합니다. 사실은 여러 작가의 글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두세 차례에 걸쳐서 지금 탈바꿈을 하죠. 그러면서 문장의 기세 자체가 거침없고 표현이 심오해지면서 뭔가 이 말은 안 했는데 우리 교재에서 굳이 따지자면은 소식 비슷하게 돼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아시겠죠? 이 사람들의 어떤 그 전체적으로 이 문학의 성향 자체가 소식하고 비슷한 이런 부분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문학 유파가 뭐라고요? 양호파인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이건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여러분. 양호파가 있었다. 이 정도만 알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증국본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증국본은요, 조금 전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한 번 더 읽으면서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신혜령 학생, 증국본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호남성 상양 출신입니다. 그렇죠. 제가 좀 전에 지도에서 잠깐 얘기를 했는데 이 예전에 상향이라고 했는데 요새는 쌍봉이라고 해요. 쌍봉이라고 아마 할 거예요. 여기가 굉장히 지도상으로 내륙으로 더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그리고 좀 약간 남쪽으로 간 그쪽 출신입니다. 증국본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너무나 멀죠. 그 서쪽, 동쪽의 해안지대하고. 그래서 이 사람은요, 그 가까이 있는, 그나마 가까이 있는, 동성파의 영향을 받았고, 이 사람의 어떤 시기를 살펴보면은 굉장히 이제 현대하고 가까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서구의 어떤 영향으로부터는 약간 좀 떨어져 있었던 그런 부분이 좀 특이합니다. 학술적으로는 이 사람을 어떤 추구를 했나요? 심홍섭 학생. 학술적으로 한학과 송학의 조화를 추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한학이라는 건 한나라대 그 한학입니다. 그리고 송학 하면 성리학인 거죠.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사실은 무엇인가 하면 조금 전에 우리가 나왔던 그 요네 있죠. 요네 같은 경우에 뭐 어떠했고 어떠했다. 그 약간 조화를 추구한 거. 그 부분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한학이라고 하면은 지금 뭐냐면은 고증학이고 송학이라고 하면 뭐냐면은 성리학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요네를 거의 계승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장 자체도 방포하고 요네를 계승했죠. 그런데 시에서는 조금은 특이합니다. F조의 아라카와 아키라 학생, 시에서는 어떤 사람을 숭상했습니까?
환정견을 생산했습니다. 그죠? 황정견, 그러니까 강서시파예요, 그죠? 그래서 이 특이하게 이 사람은 송시를 제창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것은 또 하지 말자라고 안 좋은 것을 좀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어떤 사부님들을 거론을 합니다. 예를 들어 방포의 말을 빌어서 어떤 것을 좀 하지 말자고 얘기를 했습니까? 안재영 학생. 화려하고 특수한 표현은 쓰지 말자고 주장했습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이 말 자체가 뭐냐면은 고문을 써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유병근 학생. 요네의 말을 따서 어떤 이야기를 또 합니까? 웅장한 기운과 진취적인 자세가 적은 것을 하지 말자고 했습니다. 그쵸. 이 방포말만 너무 따르다 보면 약간 이런 거는 조금 웅장한 기운하고 진취적인 자세가 조금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아무래도 모자라거든요.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추천한 교재가 있었습니다. 어떤 교재입니까? 윤희재 학생. 한서와 문선을 추천했습니다. 그래서 한서는 무엇입니까? 누가 썼습니까? 이민정 학생. 한서는 누가 썼죠? 네, 이민정 학생. 네. 한서는 누가 썼습니까? 요네가 쓴 거. 아닙니다. 한서는 계속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혹시 몰랐던 사람이라면은 앞으로는 절대로 까먹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한서는 너무나 중요한 그 역사서이기 때문이다. 사마천의 사기 그리고 방고의 한서 이런 거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한번 뭐라고요? 사마천의 사기, 방고의 한서.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사마천의 사기도 그렇지만은 방고의 한서도 이 어떤 이거를 쓴 사람의 약간 웅장한 기운, 진취적인 자세 이런 게 좀 느껴지는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뭔가 이제 역사서 자체가 사실은 약간 무미건조하게 객관적인 어떤 사실 거래 위주로 써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 수 있는데 고래로 중국 역사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제 사기 보면은 그런 게 확실하게 드러나는데요. 한서도 약간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떤 웅장한 기운, 진취적인 자세를 이야기하면서 나온 교재가 뭐냐? 첫 번째 한서, 그리고 문선. 여러분 문선은 아마 잘 모를 거예요. 아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소통, 양나라의 소통이라는 소통태자, 소명태자, 소통이라는 사람이 편찬한 문학선집인데 지금 현존하는 제일 오래된 중국어의 문학선집입니다. 제가 이제 박사 논문을 문선으로 쓰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제가 좀 확실히 좀 알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문선은 너무 어려워요. 문선이 이제 그때 양나라 때의 어떤 그 문학관을 반영하다가 보니까 그야말로 너무 현학적인 것들을 많이 모아왔거든요. 그래서 중국번의 이 문선을 굳이 추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실 한서도 마찬가지인데요. 뭐 웅장한 기운, 진취적인 자세 뭐 이런 거 다 좋은데 제가 보기에는 뭐냐면요. 한서하고 문선 다 굉장히 어려운 글자들을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약간 고증학을 굉장히 좀 선호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고증학 모르면요. 문선 제대로 읽을 수가 없습니다. 한서도 마찬가지고요. 사기하고 한서가 있으면요. 여러분 사기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이 텍스트 자체가 실전되어서 중간에 조금 우리한테 전해지는 텍스트가 조금 우리하고 조금 그러니까 이제 굳이 따지자면은 약간 후세 사람이 만들다 보니까 텍스트에 쓰인 한자가 좀 약간 단순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우리한테 전해지는 한서는요. 아주 오래된 텍스트가 그대로 전해지는 데다가 저자들 자체가 너무나 이제 어려운 글자 쓰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 두 텍스트를 제대로 읽기는 참 만만치 않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웅장한 기운, 진취적인 자세, 좋은 말로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도 있지만 고중학적인 어떤 학술적 취미가 많이 반영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한서하고 문선을 추천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확실히 이제 고문을 이렇게 이제 추종을 하다가 보니까 변문에는 반대를 했습니다. 이게 사실 문선을
하고는 조금 이제 상반되는 그런 게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문선 자체가 웬만하면 다 변문으로 쓰여진 텍스트들이거든요. 물론 이제 변문 없는 것도 있지만은 문선이 이루어진 시기 자체가 변문을 가장 좋아했던 양나라 때거든요. 그래서 이 문선의 어떤 그 문장관 자체가 변문 최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상충하는 면은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역시 이제 이 사람이 문선을 추천한 이유는 무엇이다? 여기에 쓰였던 어떤 아주 이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어휘들을 찾는 묘미를 이 사람이 좋아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고문사류찬, 이거는 누가 편찬을 했죠? 조금 전에 우리가 이걸 배웠습니다. 이민정 학생까지 다 얘기를 했네. 그러면 다시 제가 EF 중에 아무나 무작위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신수경 학생, 고문사류찬 누가 편찬을 했습니까? 네, 신수경 학생. 네, 준비가 안 되면은 심홍섭 학생, 고문사류찬 누가 편찬을 했죠? 요네가 편찬했습니다. 그쵸. 그래서 여러분 이거 까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배운 텍스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역시 고문사류찬입니다. 그런데 이 중국본 같은 경우에는 이 문선하고 한서 이런 것도 추천을 하면서 고문사류찬에만 너무 국한되는 것에는 또 반대를 했습니다. 그죠? 이런 부분들이 지금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교과서적인 것에만 함몰되는 것에 약간 경계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만의 어떤 문학관을 내세우면서 만들어낸 게 경사백과 잡초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굉장히 포부가 컸던 사람인 것 같아요. 결국 의리, 고증뿐만 아니라 사장까지 융합시키려고 했던 그런 의도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사람이 고문사류찬에만 국한되면 안 된다. 그 이유는 문선에서 보이는 것 같은 이 변문은 반대라고 했지만 사실은 이 어떤 그 변문의 그 장점도 이 사람은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장이라고 하는 게 변문에 속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의 어떤 장점까지 다 융합시키려는 그런 포부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중국본에 관한 중요한 것, 알겠습니다. 신수경 학생. 중요한 얘기는 이제 맞춰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중국본 같은 경우에 후대에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은 구양수 이래로 유일한 사람. 이 정도로 나중에 이제 중국본 동시대 이후의 사람들이 훌륭한 문장가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사람은 좀 전에 우리가 태평천국의 난을 평정하는 그런 일까지 있었잖아요. 그죠? 그만큼 권세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인기역자였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머리도 좋은데 다른 사람의 어떤 재주까지 잘 알아봐 주면서 그 사람을 칭찬해주고 애써 그 사람을 키워주기까지 하니까 이 사람 밑에 사람이 많겠습니까? 적겠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거죠. 자명하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중국본을 이제 그야말로 전국에 있는 모든 인재가 중국본 밑에 다 들어간 거예요. 그 시대 때. 그래서 수많은 문장가들이 그의 문화에서 배출이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요네하고 중국본 이 두 사람을 여러분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취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중국본까지 하면은 오늘 해야 되는 중요한 거는 다 했고요. 그 외로 이제 우리는 그 변문파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이게 뭐냐면요. 좀 전에 우리가 했던 게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가장 중요시 되는 게 역시 고문이다. 고문이 중요했다고 해서 동성파 위주로 다뤘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 거의 동시대 때 그 완전히 반대되는 변문을 중시했던 변문파도 있기는 있었습니다. 이채림 학생, 변문 8대가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네, 이채림 학생, 변문 8대가 읽어봐 주시겠어요? 안 들리시나요? 예.
원매, 소재도, 유섬희, 오석기, 손성현, 홍양길, 증욱, 공광삼이 있었습니다. 그죠. 변문 8대가가 이전, 그러니까 명대부터 이제 이렇게 쭉 있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사람들 다 안 중요합니다. 변문 8대가라는 게 있었고 원매 정도가 중요하고, 그러니까 뭐냐면은 고문이 아니고 변문을 잘 썼던, 그러니까 여러분 변문이라고 하니까 예 뭔가 딱딱한 게 아니라는 느낌이 들죠. 그러니까 원매처럼 뭐 개성을 중시했던 사람들이 썼다, 이렇게 이제 같이 연결시키면 되겠고요. 이 변문 8대가 이후로 뭔가 이제 제자 버린 사람들이죠. 대진이라고 그 예 굉장히 유명했던 그 고중학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의 제자 중에 공광삼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대진의 제자이다 보니까 당연히 이 사람도 고중학자였겠죠. H조의 이하영 학생, 공광삼은 어떤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습니까? 산예와 공양 춤추를 연구했었습니다. 그죠? 이거 여러분 무슨 말인지 모를 겁니다. 예, 알면은 되게 이제 이 분야에 대해서 지식이 뛰어난 분인 것 같은데, 이렇게 알고 넘어가면 됩니다. 이거 예라고 했으니까 뭐죠? 예법, 예, 유교 예법, 공양 춘추 나왔는데, 이 춘추는 아시죠, 여러분? 바로 그냥 그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다? 예, 육아의 경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각기 이제 다른, 이건 이제 역사 쪽이에요. 요거는 이제 예법 쪽이에요. 아시겠죠? 그 어떤 육아의 경전에 대해서 어떤 깊이 있는 연구가 있었던 사람이다 라고 하면 되겠는데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변문에 대해서 뭔가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이현지 학생. 문장의 수식뿐만 아니라 작가의 사상이나 사물의 표현이 뚜렷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공광삼의 변문에 대한 주장은 결국 여러분 어떤 겁니까? 동성파적인 어떤 그런 사조의 그 영향이 약간 있는 거예요, 지금. 그죠? 예. 문장의 수식만 중시했거든요. 변문 8대가, 그러니까 변문 이전의 사람들이. 그죠? 그런데 이 사람은 작가의 사상이나 사물의 표현도 중요시 여긴 그런 사람이었다. 공광삼이요. 예, 그래서 변문 이 시대 때 나온 변문파들은 약간 뭔가 이제 그 고문파의 영향도 조금은 받고 있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루안위엔 이 완원이라는 사람도 굉장히 중요한, 공광삼보다 이 사람이 더 중요한 학자이자 문학가거든요. 이 사람은 보면 젊은 나이에 좀 고관으로 출세를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노령에 이르기까지 평생 이제 학문 연구에 종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시간도 많고 해서, 안 그래도 이제 젊은 나이에 고관으로 출세할 정도면 얼마나 뛰어난 학자였겠습니까? 특히 이 사람은 대학자였는데 어디에다가 주석을 달았습니까? 임하영 학생. 13경입니다. 네, 13경이 아니고 13경 주석. 그러니까 뭐냐면은 13경이 옛날에 있었어요. 그런데 누군가 거기에 주석을 달았어요. 거기에다가 다시 교감을 단 거예요, 이 사람이. 아시겠죠? 그러니까 13경에 주석을 달았다 이러면은 틀립니다. 예, 아닌 거예요. 이 앞에 사람이 누군가 주석을 달았는데 그것을 다시 교감을 한 사람이 완원이다. 그런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주석을 또 다 알아야지 13경의 내용뿐만 아니라 이 13경에 달린 주석까지 다 알고 그래야지만 교감을 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만큼 굉장히 학문적으로 뛰어났던 사람이다. 그런데 이 사람이 굉장히 재미난 이야기를 합니다. 문피를 구별하자고 했어요. 문과 피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다르다는 거죠? 장우영 학생. 문은 아름답게 표현하는 글이고 필은 실용적인 글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사람은요, 약간 이제 변문파에 속하면서도 역시 이제 그 어떤 고문파가 자꾸 이제 변문파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공격을 하는 그런 느낌이 있을 수 있으니까 약간, 그런데 자기는 이제 원래 지금 보면은 고문의 어떤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그래도 변문을 지금 이제 추종을 하는 쪽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런 식으로 묘안을 내는 겁니다. 지금 보면은 변문파들은 자기가 이제 출발 자체가 이
전부 다 이때 그 큰 영향을 발휘하고 있었던, 혹은 이제 그 이전이라도 어떤 동성파, 그러니까 고문에 대해서 중요시했던 그 어떤 주류 학자들을 의식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러면서도 변문에 대해서 가치를 굳이 두려고 했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이론을 얘기를 해야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광삼은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렇지만 이것은 약간 좀 추상적이에요. 뭔가 이제 확실한 주장은 아닌데, 이 완원이 약간 교묘한 주장을 합니다. 문과 피를 따로따로 생각을 하자. 둘 다 중요하다. 문은 아름답게 표현한 글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변문을 문의 범주에 두자. 필은 실용적인 글로서 우리가 필을 다루자. 그래서 고문은 어떤 필의 어떤 바탕으로 둬야 되겠지만은 그걸 이제 문으로 갖다 붙일 수도 있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문과 필을 굳이 나눠 가지고 어떤 그 문학성이 담보되는 글을 쓸 수 있는 여지를 두려고 애를 쓴 사람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서 이 사람은 진정한 문학이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전승윤 학생. 변문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변문이야말로 진정한 문학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 사람이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전에 순수 문학 이야기를 아무도 안 했죠. 이 사람이 순수한 문학에 대한 어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변문에서 순수한 문학에 대한 가치를 담보할 수 있음을 이 사람이 주장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문학적으로 중요한, 어떻게 보면 진보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죠? 고문만 줄창 주장을 하면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리고 고문만 줄곧 얘기를 하면은 문학이라는 것의 어떤 입지와 어떤 그 범위를 굉장히 제한시켜 버리잖아요. 그런데 완원이 이런 주장을 하면서 밑에와 같은 결정적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과 비슷한 어떤 문학적인 가치관으로 이 사람이 그 당시의 문학관을 넓혔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완원도 중요하게 취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총 3사람이 중요합니다. 그죠? 처음에 누구요? 방포도 중요하지만 역시 이제 요네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누구라고요? 증국본이 중요했고, 그리고 완원. 이 3사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복습을 할 때 이 3사람을 딱 이제 공부했던 순서대로 이렇게 복습을 딱 해보면은 뭔가 이제 흐름 자체가 자연스럽게 흘러와, 이렇게 되니까 이런 주장이 나오고, 그런데 다른 사람은 또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고, 마지막으로 그 사이에서 변증법적으로 합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나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중요한 얘기는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남은 것 같은데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약간 더 이야기를 하겠어요. 청대사, 지금부터는 청대사를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지금 좀 전에 우리가 H조만 얘기했고 I조는 얘기가 지금 안 됐네요, 그죠? 그러면은 I조하고 같이 이 청사가 어떤 식으로 전개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제 주거니 받거니 좀 얘기를 나눠야 되겠어요. 정지혜 학생, JA조는 다음번에 이제 하기로 합시다. 이 청대에 이르면은 이 청사 부분에서는 새로운 경지가 나오지 않고 주로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정지혜 학생. 지난 시대 작품의 정리와 연구에 몰두했어. 그죠. 그야말로 청나라 때의 어떤 고중학적인 그 취미하고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입니다. 그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했다는 겁니까? 주예린 학생. 총집, 선집, 평론서, 사보, 원서 등의 대부분이 청대에 편찬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에 관한 총집이나 혹은 선집이나 혹은 사에 대한 평론이나 사에 대한 어떤 그 전체적인 그 곡조의 보의 총집합이라든가 혹은 사에 쓰이는 운에 대한 어떤 총평가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청나라 때 다 나온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때는 이 어떤 고중학적인 학구적인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여기서 큰 영향을 받아서 어디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까? 최지희 학생. 네, 최지희 학생. 이 시대에는 특히 이제 명대 굿이 비하자면은 사의 어떤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까? 최지희 학생 준비가 안 되면 최남선 학생. 명대에 비해 사의 음률과 수사에 더 신경을 많이 기울였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약간 형식적인 것 있잖아요. 왜냐면은 명대는 내용에 치중을 했어요. 복고적인 것이고. 그런데 청대는 어떻다고요? 형식을 괜히 되게 많이 따졌죠. 그죠? 그런데 형식을 또 너무 많이 따지니까 거기에 대해서 총 직결하면서 옛날의 어떤 복고적인 경향으로 나타난 게 동성파였죠. 그렇지만 여전히 이제 그 어떤 형식은 많이 따지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청사 같은 경우에는 이 어떤 청대의 총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 고중학의 영향을 너무나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또 하나 특이한 것이 발견이 됩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되긴 했지만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너무나 많은 파가 나옵니다. 그죠? 조금 있다가 우리가 이걸 봐야 되겠는데 나중에 다음 주에요. 절서파, 양선파, 상주사파 뭐 너무 많이 나와요. 이 외에도 몇 개 있는데 우리는 크게 이 세 가지를 위주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청사까지 청사 첫 부분까지 공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질문 있으면 질문을 좀 해주세요. 저 질문 있습니다. 네, 이채림 학생 질문 잠깐 들어볼게요. 어떤 질문입니까? 그 중국번이 변문을 반대하면서도 그 변문의 어떤 장르를 이렇게 미화시키려고 노력한 건 약간 구양수랑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아, 이게 변문을 이 구양수, 송대 구양수 말씀이시죠? 네네. 그게 약간은 다른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 다른가 하면은 이 국번은요, 뭔가 이 어떤 그 변문에 대해서 약간 그 이론적으로 자기 이론을 내세우려고 하다가 보니까 이 변문을 반대하면서도 약간 이제 그 변문을 굳이 따올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있었던 거고요. 그런데 구양수는 왜 변문에 대해서 우호적인 것이었냐 하면은 구양수는요 그때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그 역할을 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시대에 그 명사들하고 교류를 하든가 아니면은 그 조정에서 공식적으로 활동을 하려면은 변문을 쓰지 않으면은 활동 자체가 불가능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조금은 다릅니다. 조금은 다른데 그런데 그 결과는 같이 나온 거예요. 예. 그래서 질문이 여러분 굉장히 어려워서 이게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이 들었다면 아마 제대로 답을 찾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런 질문이라면 제가 이제 바로 대답을 해줘야 돼요. 예, 그래서 이제 바로 대답을 해주는데 그런데 시험에는 이거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너무 어려워요. 이런 거는. 예. 그래서 시험에는 안 나오겠습니다. 자, 잠깐 이 채팅창에 채팅으로 말이 나와서 네. 박준환 학생이 2차 글쓰기 훈련 한글 기준으로 6장, 워드 기준으로 9장이라고 했는데 혹시 분량을 좀 줄여주실 수 저는 4, 5장 기준으로 다 담을 수 있고 6장은 좀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예를 들어 이제 한글 기준으로 6장이 다 안 된다. 그죠? 혹시 4장, 5장에서 그친다. 그랬을 때 다 채울 필요 없습니다. 뭐냐면요. 이게 너무 짧으면 안 된다. 이런 차원에서 이야기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2장, 3장 제 기준으로는 도저히 뭔가 여러분들이 할 말이 있을 때 2, 3장으로는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4장 넘어가면은 제대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한글 기준입니다. 그리고요. 워드 기준으로는 한 6장이 넘어가면은 자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그 일부러 그 걱정하면서 길게 늘었을 필요는 없습니다. 자기가 자신이 있으면은 4장, 5장에서 딱 멈추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질문에 대한 답을 여기서 방금 질문에 대한 답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른 질문 있으면 또 해주세요. 예.
자, 여러분 그 앞에 고정강독 시간에서는 제가 이제 주의를 계속 드렸는데 여러분 지금 굉장히 코로나가 그야말로 창궐하고 있습니다. 그죠? 되게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굉장히 사소한 어떤 행위가 여러분의 그 앞으로 활동하는데 큰 지장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웬만하면 집안에만 있으면서 공부에만 집중을 하시고 기말고사 끝나면은 집에서 계속 노세요, 여러분. 예, 다른 거 하지 말고 집에서 재밌는 거 많이 하고 놀면 되겠습니다. 예. 자, 여러분 오늘 수고하셨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그 와중에 이제 질문 있으면 망설이지 말고 계속 이제 저한테 질문을 해주세요. 그리고 저희들은 저희 이제 다음 화요일 수업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